잠시만요. 네, 시작해도 되나요? 녹화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녹화 이거 따로 하고 있는 사람 없으시죠? 지금 아까 누가 준비하는 동규님이? 아 그러면 동규 해도 돼요? 지금? 녹화하는 거예요? 지금? 아 할게요. 예, 악성코드 뭐래요? 저번에 지금 저희 조에서 하고 있는 1장 2장에 관해서 작성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발표했을 때는 1장만 잠깐 했었는데 1장, 2장 내용이 1장은 이제 정적이랑 간단한 동적인 분석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이 책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상머신에서의 악성코드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2장 내용이 가상 VM웨어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스냅샷 하는 거 그런 거라서 2장 내용은 별로 없어서 1장 위주로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2장 내용은 스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성코드 분석이 대부분 이거 같은 내용은 초반에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킵하고 실전 문제 여기 책자에 있는 실전 문제 풀이하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악성코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산출물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분석의 산출물은 항상 이제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대응을 위해서 악성코드 분석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호스트 기반으로 봤을 때 그 PC 사용자에서 봤을 때 얘를 어떻게 검출할 것이냐 아니면 네트워크 단에서 일어나는 트래픽 안에서 얘가 감염됐다는 걸 어떻게 찾겠다는 그 시그니처를 얻기 위해서 분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분석 기법 중에는 뭐 안티바이러스 스캐닝이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백신 엔진 도구에서 돌려보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해시 값을 통해서 검색 그 고유한 악성 코드의 해시 값으로 검색을 해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정적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드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일련의 문자열들을 의미 있는 문자열들을 검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스키 코드랑 유니코드 뒤에 몇 바이트 들어가는 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따로 제가 올릴 테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 자료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자열 검색을 하게 되면 의미 있는 문자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정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악성 코드가 대부분 패킹과 난독화가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이제 분석가가 분석을 하기 힘들기 위해서 압축을 하게 되면서 그거를 이제 이런 문자열들이 안 나오게 이렇게 스트링 값을 뽑아도 패킹이랑 난독화가 되어 있으면 확인하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패킹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 툴이 PID라는 툴이고요. 거기에서 보시면 되면 여기 비주얼 C++ 코딩이 되어 있는 거랑 컴파일 되어 있는 거랑 이거는 FSG로 패킹되어 있다는 걸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툴 어떤 식으로 패킹이 되어 있냐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언패킹을 하게 되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라이브러리 함수랑 그 다음 병적 링크, 런타임 링크 간단하게 코멘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작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저도 프로그램 쪽은 많이 안 해봐가지고 대충 내용은 읽으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하기 힘들고 어느 정도 개념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펜스 워커를 사용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포트 함수랑 익스포트 함수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창에서 어떤 정보를 표현해 주는지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2번 영역을 좀 제가 봤을 때 눈여겨보면 될 것 같아요. 2번 영역을. 이건 어차피 이쪽에서 할 수 있는 함수에 대한 리스트들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임포트된 함수들을 알려주는 정보를 보고 있기 때문에 2번에 관한 정보를 악성 코드 분석하실 때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장에서는 간단하게 랩 파일이 1번부터 4개에서 4번까지 해서 4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관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서 실습 한번 해오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랩 1번 같은 파일 맨 처음에 이제 첫 번째가 랩 1번 파일을 바이러스 토탈에 올렸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거 제가 책을 맨 처음에 샀을 때는 이거는 거의 확인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책 제가 이게 출판됐을 때 샀을 때는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 돌리니까 워낙 이렇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됐는지에 대한 사용 여부, 이 파일이 이제 언제 생성되었는지 컴파일 시간 체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p뷰에 보시면은 이미지 헤더 섹션에 보시면은 이미지 파일 헤더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타임 데이트 스탬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파일 생성 일시가 여기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조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책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라는 것 같아요. 일단은 파일 시간을 파일 생성 시간은 여기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책에서 말한 세 번째 질문이 패킹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체크 1번 파일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비주얼 C++로 코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컴파일된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별다르게 패킹이 되어 있다는 압축되어 있거나 그런 식으로 패킹이 되어 있다고는 판단이 되지가 않아요. 이 정보를 확인했을 때는. 그 다음에 1번 이 파일이 봤을 때 임포트하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 악성 코드의 행위를 알아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임포트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1번 랩 파일을 여기 디펜던시 워커에 보면은 아까 제가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파일 창을 분할했을 때 2번에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2번 이쪽 임포트된 함수의 kernel 32.dll에 임포트된 함수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copy 파일과 create 파일, 그 다음에 create 파일 making A, 근데 find close E 이 부분에 관해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copy 파일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 보시면은 슬립이라는 크레이트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슬립하게 하는 멈추게 하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도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디펜던스 워커에서는 이 악성 코드를 보고 한 요 정도에 대해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툴에서 얻는 행위 정보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힌트를 얘들에게서 얻어서 이제 다음 분석에 갈 때 많은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거죠. 예, 그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감염된 시스템에서 이제 호스트 기반의 증거가 존재하는지 이건 이제 시그니처로 등록하거나 하면 되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원래 기본적인 이름이 kernel 32.dll인데 일반적인 파일들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kernel하고 L이 132로 돼 있어요. L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조된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염된 장비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증거는 뭐 어떤 거인가 라고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 랩 1.1이라는 파일을 이제 스트링한 툴을 통해서 의미 있는 문자를 뽑아내다 보면은 연결되는 IP에 대한 주소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증거를
채집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파일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판단했는가? 백도어라고 판단을 하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랩 파일에 대한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랩 파일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2번 랩 파일이고요. 전 1번이랑 2번이랑 다른 점만 빠르게 컴페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nothing found라고 되어 있고 UPX라고 되어 있어요. 난독화 지금과 아까는 비주얼 C++라 되어 있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 지금 아무런 건도 발견된 게 없고 그 다음에 EP 섹션이 UPX1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PID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의심이 드는 게 이게 UPX라고 하는 패킹 툴로 인해서 패킹이 됐다는 걸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해당 파일을 UPX-D 랩 파일을 하게 되면은 패킹 되어 있던 파일이 압축이 파일 사이즈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시 이 패킹이 언패킹된 파일을 PID 값을 하게 되면은 EP 섹션이 텍스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컴파일 돼 있다는 컴파일 돼 있는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비주얼 C++로. 그 다음에 이게 1번과 아까 했던 첫 번째 랩 파일과의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임포트 기능에 대한 함수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인터넷 오픈 URA라는 거를 호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은 제가 이게 다 한 번씩 다 이 각각의 DLL에 대해서 다 임포트된 함수들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의심해 볼 만한 건 이제 인터넷 오픈 URL이라는 거 악성 코드 다운로드라든지 이런 거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레이트 서비스에 서비스 등록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 정보만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의심적인 건 인터넷 오픈 URLA랑 그다음 크레이트 서비스 A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게 되면은 네트워크 기반의 증거를 사용했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HTTP 이게 멀웨어 주소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랩 파일이라고 해서 이 두 번째 랩 파일이 악성 코드인데 아까 여기 이 부분과 매칭되는 부분 오픈 URL A라고 함수에서 사용한 임포트 함수에서 사용하는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제 연결을 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증거 시그니처로. 그래서 이런 URL 주소에서 악성 코드에 대한 다운로드를 하는 것 같다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랩 파일이고요. 세 번째 랩 파일은 뭐 바이러스 투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정보는 빠르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FSG라는 패킹 툴로 패킹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언패킹을 해보려고 했는데 책자에서는 뒷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이라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보고 일단은 패킹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패킹까지는 못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섹션에 지금 패킹이 되어 있으니까 정보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보시면 이게 아마 이게 제가 컴페어를 한다고 이거 두 장을 찍어 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일반적인 P뷰에서 볼 수 있는 이게 일반적인 구조이고 우측편이 이제 패킹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좀 다르죠. 좀 컴페어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포트 함수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패킹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 적어놨네.
예, 18장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거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능한다고, 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랩 3번 파일은 언패킹이 불가한 상태로 추가적인 분석이 불가해서 아마 요거, 내용은 18장을 공부하고 하는 게 가능할 건데,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 다음에 랩 4번 파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랩 4번 파일은, 바이러스 토탈에서는 당연히 뭐 이런 식으로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킹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 기본적인 학습 내용을 계속 반복 숙달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지 파일 헤더의 파일 생성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2019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성 날짜가 좀 의심스러운 거라서 좀 이거 파일 생성 날짜를 보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함수에 관해서 한번 체크를 하는 거는 1년의 과정 중에 아까 전 1년 파일 체크하면서 똑같이 하는 1년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하면서 좀 특이했던 점에 관해서는 리소스 섹션 하나에 리소스 해커를 이용하는 이 리소스 해커라는 게 툴인데 이 리소스 해커를 해서 뭔가를 추출하는 과정이 하나가 더 추가되더라고요. 전 1, 2, 3번 랩 파일에 비교해서.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때 제가 잠시만요. 했던 게, 이게, 임포트 되어 있는 함수들을 체크를 했었고, 그때, 그 다음에, create 엔진, create 파일에, 오픈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거 했었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때 제가 했던 기억으로는 이거를 리소스 해커라는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파일을 한 번 더 뽑아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 테이블에서 임포트된 함수들이랑 이 함수들 리스트랑 그 다음에 이 함수 리스트랑 좀 달랐을 거예요. 그때 리소스 뽑아내서 했던 임포트 함수 리스트가.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를 확인하게 되면은 아까 그 함수 리스트에서 보이지 않았던 다른 함수 리스트들이 원래 보이는 게 정상인데 잠시만요. URL 다운로드 파일 A라는 이 함수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마 이 디펜던스 워커에서 안 보였을 거예요. 이 함수들이 이 리소스 해커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툴에서 이쪽 DLL만 체크 임포트 함수를 체크한 건데 잠시만요. 커널 여기에서도 다운로드에 관한 정보는 함수는 여기서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아마 이 디펜던시 워커에서는 다운로드에 관한 게 확인을 못해서 그 다음에 여기 리소스 해커를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URL 다운로드 파일 A라는 걸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리소스 해커를 어떻게 썼던 건지에 관해서를 제가 화면 캡처를 안 했네요. 그 화면 캡처한 것까지 제가 추가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 파일에 대한 함수, 임포트 함수를 끌어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내용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안 보이네요.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4번 파일, 랩 파일까지 파일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VMware에 관한 가상 머신 세팅, 그 다음에 스냅샷 이런 부분이라서 별다르게 말씀해 드릴 부분이 없어서 스킵하고 다음 장에 관해서 발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 잠시만요.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리소스 해커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확인을 못하도록 돼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이게 그 안 보이도록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책에서 설명해 놓은 말로 보면은 리소스 섹션에 또 다른 P 파일이 들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 부분까지 제가 이거는 캡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추가로 해서. 예, 아마 그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대로 되면. 파일을 아마 다운로드 받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마 이 주소로 이 주소랑 연관된 것 같아요. 다운로드 주소가. 이 두 가지 정보에서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답변이 됐나요, 영화님?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은 주원님한테 넘기도록 할게요. 주원님 준비되셨어요?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지정이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킹 맛보기에서 오늘 그 XSS랑 CSRF 부분 발표하게 된 이주호라고 합니다. 네, 개요는 XSS에서 이해하고 CSRF에 대해서 이해하고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목표고요. XSS란 클라이언트 언어인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이에요. 그 서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보통 책에서는 이렇게 이런 이유로 파급 효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OWA 스펙 탑10에도 매년 상위 랭크에 차지하고 있고 웹 2.0의 발달로 많은 응용 기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XSS는 리플렉티드랑 스토어드 방식이 두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게시판 이런 웹페이지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URL로 여기다가 이걸 전해주면은 호출하는 방식으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을 실행시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림이고요. URL을 요청하고 그럼 여기서 서버에서 악성 스크립트 포함된 게 실행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익스플로러 8 버전 이후에는 자동으로 방어해주는 기능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격은 이 방식이 아닌 스토어드 방식으로 많이 쓰여요. 이거는 게시판 같은 곳에 해커가 글을 올려가지고 스크립트가 삭제된 글을 올려가지고 피해자한테 피해를 입히는 건데요. 자연 사용자가 해당 글을 읽으면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스크립트문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취약점이 존재한다고 확인되고 그리고 98% 확률로 CSRF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 2%에 안 되는 거는 어떤 경우에 안 되는지 찾아보려 했었는데 집에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못 찾았네요. 제가 찾아가지고 같이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스크립트 실행하는 방식이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크립트를 만약에 실행한다면은 보통 쿠키라는 것을 가져오게 되는데 쿠키는 그 사이트에 뭐라 해야 되지? 기록 정보예요.
네,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키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과거에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쿠키 방식을 자주 사용했고, 이걸로 사용자 인증을 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디에 게스트 값을 넣으면은 이것은 그냥 그대로 게스트인 거고, 아이디에 어드민이라고 넣으면은 그냥 어드민 계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필터를 붙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의 특징은 HTTP 요청에 따라 이거 웹은 연결 지향자 성격을 버려가지고 쿠키 값에 의해서 자동으로 인증이 돼요. 쿠키 만류하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보통 직접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개발자가 정해놓은 만료 시기에 따라 삭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요새는 과거로 시간을 정해놔서 그 당장만 사용하고 바로 쿠키 인증이 사라지도록 하는 방식이 많다고 해요. 쿠키 만료 사용의 예는 1일 동안 보지 않기. 체크하면은 1일 동안 보이지 않는 거 있죠? 그걸 체크하면은 24시간 동안 그게 되는, 그렇게 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새는 쿠키 인증 방식이 사라지고 세션을 이용한 인증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특징은 로그인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고유 문자를 파일을 생성을 해요, 서버에. 그리고 해당 파일 내용에 로그인 정보 기록을 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쿠키단에 뭐 PHP 세션 ID 고유 문자 저장을 하면은 클라이언트 요청 시 쿠키 값이 전송이 되면서 그 서버가 쿠키값을 받고 그 파일을 읽어서 로그인 정보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가 아니라 그렇게 유추해서 하기가 좀 힘들고요. 네, MD5 값을 보통 이용하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이 존재해서 이렇게 읽었더니 1242 값을 주었다. 근데 이 값을 이렇게 유추하기가 힘들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네, 그런 식에서 좀 더 쿠키보다 안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쿠키랑 세션의 차이점이고요. 세션을 사용한지 쿠키 사용한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시는 방법은, 쿠키는 로그인할 때 같은 값을 계속 주고 주는 특징이 있고, 세션은 다양한 값을 새로 생성해서 주는 특징이 있어요. 쿠키 탈취 공격인데요. 이렇게 그냥 스크립트 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로그 txt 파일을 열어서 여기다가 쿠키 값을 쓰고 다시 파일 닫는다. 뭐 이런 거 설명하고 있고요. 이거는 쿠키 값을 인터넷에 익스플로러에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다른 분들은 다 쿡시 툴 같은 거를 사용해서 그 쿠키 값을 변조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쿠키 값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가능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옛날 같은 경우는 사이로이드 방문자 추적기 이런 걸 이용해서 XS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거를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개요에 설명했던 것처럼 웹 2.0 기반 기술 중 하나인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약스 같은 아약스의 발달로 다음과 같이 응용된 다수의 공격 방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CSRF는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절이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해커가 원하는 주소를 요청시키는 공격 기법이에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일어나는지 설명된 그림이고요. 이거는 약간 조금 되게 응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리자 아이디에서 사용자 정보 수정 버튼을 관리자 아이디라는 게 좀 핵심이에요. 이거를 누르면 처리 위에 각종 메소드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메소드 통해서 주소를 전달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다 보이게 되겠죠. 근데 인자가 1일 때
일반회원이고 이일 때 관리자라고 가정한다면 공격자가 해당 주소의 그레이드를 2로 변조해서 요청해도 관리자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정보를 변경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 이 공격인데, 만약에 이런 스크립트를 삽입해서 관리자가 누르게 된다면은 관리자가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미지에 넣은 거 보니까 그냥 이미지 자체를 게시판에 띄워놔서 그냥 뭐 읽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요청이 되겠죠? 네,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뭐 관리, 수정, 삭제까지 삭제 뭐 게시판 글 수정하는 방법 뭐 이렇게까지 다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방어 기법 같은 경우는 이런 꺽쇠를 좀 이렇게 이런 걸로 치환하는 방법이 가장 유명하고요. 근데 요새는 대부분 에디터 기능의 사용으로 인해 이 꺽쇠를 허락해서 좀 복잡한 필터링 방식으로 막고 있어요. 이거는 버그헌팅 뭐 그런 거 설명되어 있고요. 여기는 예제가 좀 해킹 맛보기가 워낙 기초만 있고 해서 이거 내용도 다 거기 있는 것만 쓰면 너무 간단해서 좀 제가 많이 넣었어요. 잘 찾아서. 예제도 없어가지고 웹패킹.kr 사이트 이용하는데 이번엔 23번 문제가 XS 문제여서 이거를 좀 실습으로 넣어봤습니다. 네, 이거 들어가 보니까 어떤 그냥 스크립트 문을 넣었더니 노획이라고 뜨고 이렇게 your mission is to inject 이 스크립트 문을 넣어라. 이게 나의 미션이라고 설명했는데 꺽쇠를 필터링 하는 건지 일단 먼저 확인해 봤더니 그냥 꺽쇠는 그대로 출력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뭐 혹시라도 뭐 다른 문자들 이렇게 넣어보니까 뭐 이런 거 출력했는데 막 넣다 보니까 널 바이트 표시하는 이것도 넣어보니까 이거는 또 노획이 뜨더라고. 이렇게 넣으면은. 그래서 자꾸 넣어다 보니까 문자열이 연속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XS 공격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URL로 요청을 해봤어요. 여기서 하면은 그냥 뭐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URL 인코딩 그 문자를 사용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봤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옥타고요. 여기 영영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출력해줘서 여기에 알맞게 스크립트를 넣어왔더니 성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익스플로러 8 이후에는 이렇게 자동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경고문을 띄워주고 있네요. 네, 결론에는 그냥 XS랑 CSRF 차이점 좀 설명해 드렸고요. 이거는 방금 막 저희 가지고 있는 파일 중에 그거 좀 XS에 대해 설명한 게 있길래 그냥 급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해서 같이 올리겠습니다. 이건 XS 패턴인데 이것도 같이 올려드리고, 이거는 그냥 쿠키 값을 어떻게 가져오냐에 따라 하는 건데, 이거는 get 쿠키랑 set 쿠키 함수를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아까 여기서 플래시나 어디다 들어가서 여기서 플래시에도 넣어서 공격할 수 있다고, 다양한 공격 기법이 존재한다 했는데, 이거는 플래시에 넣었을 때 어떻게 스크립트문을 작성해야 되는지 넣어봤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XX요? 아니요, 저 처음 들어가요. 새로운 거를 알려주셨네요.
그게 뭐예요? 네. 아, 죄송해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서버. 혹시 이거 게시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보고 같이 올릴게요. 이거 혹시 게시판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이거 가지고 계세요? 네, 이거 이미지 파일이나, 네네. 어? 다음 분 용화 형한테 넘기면 되나요? 넘겨주세요. 네. 네, 제가 이제 발표할 거는 저번에 이어서 이제 함수 포인터 오버플로우라 그래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곳이 이제 그거를 이제 함수 포인터라는 거를 10에 이어서 이제 함수 포인터라고 이제 별다를 건 없는데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를 이제 함수 포인터 안에다가 넣으면 그게 그대로 이제 그 함수 포인터 실행이 되잖아요. 해당 함수가 그 함수의 인자의 개수라든지 형태, 리턴 값이 정확히 일치해야 되겠지만 그게 정확히 일치가 되면 해당 함수가 이제 함수 포인터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 함수 포인터를 실행을 시키면 그 넣었던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 함수 포인터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잠깐 나와 있는데 함수 포인터 안에 원래 원래 실행시킬 그 함수가 아니라 다른 함수라든지 무슨 해커가 원하는 함수라든지 값을 이제 넣게 되면 그걸 이제 실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그 함수 포인터 부분에 원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그 함수 포인터를 실행을 시킬 때 해커가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앞에서랑 똑같은데 중요한 변수가 이제 오버플로우에 취약한 버퍼 다음에 위치하고 있으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의 제어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제 코드 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커런트 게임이라는 이런 함수 포인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제 코드를 이제 잠깐 보면 예제 코드가 상당히 길어요. 이게 제가 이거 치는 것만 해도 그대로 치는 것만 해도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래갖고
되게 긴데 이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이제 취약한 부분만 따로 이렇게 잘라서 그 부분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예제 코드 보면 뭐 여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구조체로 해서 하나 이렇게 선언을 해놨고요. 구조체에 보시면 이 그 네임 배열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런트 게임이라는 함수 포인터가 있는데 두 개가 이제 같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뭔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뭐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코드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 코드를 보기가 이제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봐야 될 텐데 저희는 이제 코드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좀 본다면 뭐 프로그램을 좀 돌려보다 보면은 사용자 입력값을 받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함수로 치게 되면 좀 취약한 함수라는 거를 좀 예측을 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해보면서 이제 어느 부분이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지 취약한 부분인지 좀 많은 시도를 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예제 코드를 한 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코드를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조체 이렇게 처음에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죠. 뭔가 여기서 취약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메인 함수 쪽 이제 쭉 보면 이제 쭉 실행이 되는데 처음에 뭐 플레이어 데이터 뭐 되는 부분이고요. 코드 이거 하기 전에 이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과정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코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프로그램 실행하는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 먼저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가 이제 나왔다 해서 새로운 플레이어 유저 이름을 적어주면 이제 게임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에 따라서 입력을 받아서 게임이 실행이 되는데 뭐 게임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실행을 먼저 딱 해보면 1번 게임 실행해보면 뭐 게임 설명 나오고 게임 뭐 여기서 이제 숫자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숫자 입력을 대충 하면 뭐 맞으면 뭐 틀리면 뭐 해서 점수 얻고 뭐 점수 떨어지고 뭐 이런 건데 점수 이제 딱 여기서 이제 실패를 해서 끝났고 다시 시작하겠나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안 하겠다 N 하면은 다시 이제 초기 게임 선택 화면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뭐 이게 전체적인 게임 실행 화면이고요. 보면 뭐 부가적인 기능 뭐 유저 이름을 바꾼다거나 점수를 본다거나 뭐 리셋한다거나 이런 부가적인 기능이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게임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봤고요. 이 게임에 대해서 이제 코드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제 아까처럼 이제 메인 함수 이렇게 들어오면 아까 그 이름 정했던 부분 이렇게 대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이렇게 쭈르륵 있고 사용자 입력하면 그 입력한 거에 대해서 실행이 되는데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아까. 그래서 그 이외의 것이 되면은 이제 안 되게끔 해놓고 게임이 실행되는 부분은 1, 2, 3, 3개였으니까 그 3개 그 4 이하로 들어가게 되면 4 미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게임이 이렇게 실행이 되게끔 그 해당하는 게임의 뭐 함수겠죠. 해당 함수의 값이 현재 주소가 아까 그 여기서 보시면 그 구조체를 선언했었죠. 그 구조체를 이제 플레이어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으니까 플레이어.current game이겠죠. 이 함수 포인터가 그렇게 되면 그곳에 이제 이 해당 게임의 함수가 이제 주소가 이제 저장이 되겠죠. 1번이면 1로 저장되고 2번이면 이게 저장되고 나머지면 이게 저장되고 해서 그 게임 그 함수의 주소가 이 플레이어 커런트 게임이라는 곳에 저장이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이 되면 그 해당 게임이 플레이 더 게임 해가지고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아까 이제 잠깐 의심을 봤었던 이 name이라는 배열 뭐 이름을 입력하는 곳이겠죠.
그거에 관한 것도 좀 잠깐 보면 여기 이제 5번이죠. 여기 5번에 이제 유저네임 체인지라 그래서 이름 바꾸는 곳에 이제 인풋네임이라고 해서 뭐 이름을 넣는 부분에 대한 함수가 또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게임 진행하는 부분도 이제 잠깐 보면, 아까 이제 player.current game이라는 곳에 우리가 실행할 그 게임의 함수의 주소가 이제 저장이 됐었죠. 선택에 따라서. 그 저장된 상태에서 이제 play the game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play the game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쭉 해서 여기 이제 player.current game이라고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되겠죠. if 문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아래는 이제 실행되고 난 후에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요. 일단 정의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제 player.current game이겠죠. 여기서 이게 이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실행이 되고 나서 끝나면 이렇게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의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inputName이라는 함수였으니까 이쪽도 한번 보면 scanf라는 함수로 이제 입력값을 받고 그 해당 입력값을 아까 그 player.name 이곳에 이제 그대로 저장을 시키는 그런 코드입니다. 근데 이제 코드를 보면 여기서 보면 name이라는 배열은 100이라고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코드상에서는 그 입력받을 때 최대치가 설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하는 대로 그대로 다 넣는다는 거죠. 100이든 1000이든 10,000이든 그냥 그대로 다. 그러면 당연히 입력 그 최대량을 넘어서면은 초과가 되겠죠. 그럼 이제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는 뜻이죠. 이 코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취약한 부분이 이제 발생해서 그 초과되는 만큼 어딘가에 이제 그 초과된 부분이 덮어 씌워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실습 환경 보면은 뭐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공격을 할 게 관리자 권한을 탈취를 할 건데 그 탈취를 하기 위해서 그 실행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setNewID로 루트로 이제 setNewID가 걸려 있어야 그 관리자 권한이 탈취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setNewID가 걸려 있는 거고요. 이게 안 걸려 있으면은 그냥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만 뭔가 이제 이득을 취할 수 있겠죠. 루트 권한이 아니라 뭐 게임에서 뭐 돈을 그냥 무제한으로 번다든지 그런 과정들만 있을 수가 있겠죠. setNewID가 돼 있고 프로그램 실행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뭐 아까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잠깐 보면 메인 함수를 보면 이제 저희가 이 player.currentGame이라는 이 함수 포인터 부분에 이 다른 게임들, 여러 게임들의 함수 주소가 아니라 원하는 값을 넣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선택을 하면 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해당 게임에 대한 함수가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하는 값이 저장이 안 되고 이게 다시 저장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뛰어넘고 바로 플레이드 게임으로 가야 저희가 원하는 그 값을 그대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여기 이제 코드를 읽어보면 여기 이제 if문으로 이제 여기로 들어가겠죠. 근데 if문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last game이라는 곳이랑 다르면 이게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ast game이라는 곳이랑 같게 만들면 이 부분을 뛰어넘고 바로 play the game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last game을 보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한번 게임을 실행했을 때 그 게임을 실행한 값이 뭐 1번을 선택해서 실행을 하면 last game이라는 곳에 1이라는 게 이제 숫자가 담긴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실행을 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GDB를 통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공격을 할 때, 그 앞에서도 그 버퍼 오버플로우, 스택 기반의 버퍼 오버플로우나 뭐 힙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 뭐 둘 다 마찬가지지만 그 취약한 부분이랑 저희가 이제 그 넣을 부분이랑 그 두 부분의 거리를 정확히 그 찾아내야 저희가 그만큼을 계산을 해서 초과를 정확히 이제 시켜서 그 오버플로우를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까 그 플레이어.name이라는 곳이었죠. 그곳이랑 그 player.currentgame이라는 곳, 그 두 부분의 그 거리를 정확히 계산을 해야 저희가 이제 player.name의 값을 넣었을 때 그 player.currentgame에 정확히 이제 오버플로우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을 보기 위해서 이제 게임 그 오브 찬스라는 이 프로그램의 소스 파일을 이용해서 그 디버깅 할 수 있도록 다시 이제 컴파일을 해서 이제 한 거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루트 권한이고 이 프로그램상 디버깅이 안 되게끔 이제 그러니까 루트 권한이 아니면 디버깅이 안 되게끔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새로 이제 그 사용자 권한으로 그냥 다시 이제 컴파일을 해서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소스 파일이 보통의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은 실제로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냥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 번 실행을 해보고 여러 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소스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다시 컴파일을 해서 GDB로 확인을 해보면 두 개 사이의 두 변수 사이의 거리가 100만큼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ame이라는 그 변수 안에 100만큼을 넣고 101, 102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넘어가는 족족 이제 이 player.currentgame의 입력이 그대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게임을 실행을 해서 그대로 해봤습니다. 이번에 100바이트만큼 차이가 났었으니까 104바이트만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100만큼은 A를 채우고 나머지 이제 4바이트만큼은 B로 채워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프로그램 실행해서 해보면 이런 식으로 BBB가 이제 이곳에 입력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프 오버플로우가 진행이 된 거죠, 지금. 그래서 실행이 제대로 안 되는 이 오류가 나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과정은 이제 보통의 경우는 직접 해봐야 되는 거고요, 여러 번. 그래서 이제 이 그 104바이트를 넣었을 때 그 4바이트만큼이 초과가 된다는 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4바이트만큼 초과되니까 이 4바이트만큼 이제 주소를 그대로 넣을 수가 있겠죠, 이 4바이트를. 그래서 여기에 원하는 그 값을 넣어서 그 해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 스택 기반 버퍼 오버플로우 할 때 그 공간, 그 쉘 코드를 그대로 넣어서 실행하면 좋겠지만 그 공간이 부족해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관리자 권한을 탈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똑같이 이제 환경 변수에다가 쉘 코드를 넣어놓고 그 해당 쉘 코드의 주소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으로 주소를 구하고 이 주소 값을 여기 그 커런트 게임이라는 곳에 넣게 되면 이 쉘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바로 그 관리자 권한이 탈취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간단하지가 않은 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전에 인자를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과는 다르게 조금 방식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 값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게임을 진행하고 그 5번으로 이제 프로그램 이름 바꾸고 다시 게임을 실행을 해야 그래야 그제서야 이제 그 버퍼 오버플로우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과정을 연속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자를 넘겨서 해주는 방식으로는 이제 안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인식을 하고 보면 그거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 단계를 그냥 아예 자동으로 되게끔 cat 명령어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파일 자체를 핵이라는, 여기서는 이제 핵이라는 파일을 만든 건데, 그, 이제, 명령 자체를 여기다가, 파일에다가 넣어놓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순서대로 이제 좀 보자면, 처음에 이름을 입력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계행으로 넘기고, 그러면 이제 엔터가 쳐진 거니까 다음 화면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번으로 게임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 값을 넣고 어떤 게임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n으로 게임 다시 안 하겠다. 그럼 다시 게임 선택 화면이 나오겠고, 넘어가서 이제 5번 이름을 바꾸겠다. 넘어간 다음에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게임 실행, 원래 실행했던 게임을 실행하면 이제 권한이 따지겠죠. 이 일련의 과정을 이제 파일에다가 써놓고 이 핵이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cat 명령어를 통해서 관리자 권한을 한 번에 탈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at으로 이 핵을 볼 건데, 그 핵을 이제 파이프를 또 이용해서 이 게임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핵의 내용이 이제 그대로 전달이 되게끔 펄도 명령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권한이 따지는. 그래서 cat 자체로 캣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표준 입력으로 보내서 제어권을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명령어가 몇 가지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권한을 땄으니까 뭐 루트 자체 뭐 비밀번호를 원하는 대로 바꾼다든지 해서 루트의 권한 자체를 아예 여기서 이제 나오고 루트의 권한 자체를 아예 이런 식으로 바로 따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진행해보니까 앞에서 했던 거, 뭐 그 스택기반 버퍼 오버플로우라든지 그 힙 버퍼 오버플로우라든지 다 이제 똑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항상 등장하는 취약한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취약한 함수와 그 프로그램에 이제 치명적인 오류를 주는 그런 취약한 부분이 같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항상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항상 이렇게 취약한 함수 같은 거를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되면 뭐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탈취가 안 되게끔 뭐 버퍼 위치 같은 거 조정을 해놓던가, 기능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네임이 아까 100만큼이었으니까 그 100이 넘어가면 안 되게끔 한다던가 하는 그런 방식의 코드를 짜면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나요?